자, 오늘의 메인 얘기는 이겁니다. 이케아. 2013년 9월에 이케아에 한국이 진출한다. 2014년이죠. 9월에 얘기했으니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신문기사가 많이 떴어요. 어떻게 됐을까? 59,000제곱미터 거대하고 쇼룸이 65개고 8,600개 제품들이 판매되는 이런 거대한 가구, 세계 글로벌 업체가 한국에 진출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쟤네가 진출해서 쟤네가 잘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은 쟤네가 진출하면은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은 뭐였어요? 국내 가구 산업이 초토화될 것이다. 이케아라는 공룡이 들어오니까 국내 가구 산업은 안 그래도 영세한데 초토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됐을까? 국내 가구 산업이 박살이 났을까? 그거를 알고 미래를 보는 게 30분에 주된 내용입니다. 자, 국내 제조업의 산업별 생산 지수라는 건데요. 딱 보시면은 2007년 여기서부터 옆으로 다 가죠. 이렇게 쭉 옆으로 가고 빨간 것도 오르다가 2009년 정도 이후로는 옆으로 갑니다.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딱 하나가 2013년 이후로 이렇게 치솟았어요. 요 보라색이 뭐예요? 가구 제조업입니다. 이케아가 우리나라 진출을 선언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케아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가구 시장이 모두 다 박살이 날 줄 알았는데 가구 시장이 거꾸로 이렇게 올라왔어. 정말 흔치 않은 예인데 종사자 수는 어떻게 됐냐? 가구 종사자 수입니다. 제조업 종사자 수도 올라왔어.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참고로 우리나라는 원래 어떤 시장이었냐면은 우리나라 가구 시장은 이런 시장이었어요. OECD 국가별 주요 이제 가계시설 운영에서 최종 소비 지출 중에 가계시설, 우리나라 가구 같은데 얼마나 지출을 하느냐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가구 같은데 돈을 안 쓰는 나라입니다. 13년 기준으로 2.7%예요. 터키, 칠레, 남들 이탈리아 다 5%에서 6%는 집안을 꾸미는데 인테리어죠. 인테리어에 쓰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런 것도 안 써요. 그런 것도 안 써. 우리나라는 집안 인테리어하고 이런 개념이 2013년도 이전에는 없었어요. 잘해야 벽지 정도 바를까? 인테리어라는 개념 자체가 저렇고 돈을 에스토니아보다 더 안 써. 무슨 시집 장가 갈 때 그 한 번 사놓으면은 그걸로 죽을 때까지 써요. 죽을 때까지 쓰고 자개장 이런 거 한 번 쓰면 한 30년 쓰고 20년 쓰고 그러니까 인테리어라는 개념도 잘 없었어. 그랬다가 이케아가 들어오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 이게 이케아가 들어오기 전이고 들어온 후입니다. 요렇게 바뀌거든요. 옛날에 그냥 오랫동안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제 유행에 따라 가구도 유행이 있구나. 유행에 따라 교체하는구나. 옛날에는 구입이 필요할 때만 관심을 가졌는데 평상시에 둘러본다. 전문 기사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유행을 따는 어떤 패션이다라는 느낌을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크게 광고를 해줬어요. 광고를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구 쪽의 문화, 인테리어에 대한 문화가 바뀌었어요. 아,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 이케아 효과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나라 가구 업체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3-4년 전 2013년, 2014년도에 어떤 그 방송에 뭐가 불었냐면 여기도 나오지만 집 꾸미기 방송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디에 무슨 하우스에서 막 집 꾸미고 갑자기 짜잔 하면서 카메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갑자기 밝아지고 뭐가 이렇게 돼서 등장하면서 제가 여기서 이거를 고쳤고요 하면서 전문가가 등장해서 해주고 그런 것들이 방송가에서 굉장히 열풍적으로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거치면서 문화가 바뀌었어요. 아, 인테리어도 할 수 있구나. 이게 패션이구나. 라는 걸 떼내면서 국내 가구 업체들이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지. 열심히 있었지만은 하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영업이익이. 자, 이게 우리나라 업체 1등인 한샘의 실적인데요. 가구 업체 1등이죠. 2013년에 1조였어요. 2017년에 매출이 얼마가 됐어요? 2조가 됐어요. 2배가 됐어. 2배. 4년 만에. 이케아는 어떻게 됐냐? 당연히 이케아도 매출이 올랐죠.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 여기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300억밖에 안 올랐죠. 약간 각도가 낮아지게 됐지만 어쨌건 3천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5천억까지 컸어요. 이렇게 크니까 이케아도 신났죠. 매출이 5천억을 돌파하면서 2019년 뉴스죠. 도심에 매장도 내고 기흥 동부산점에도 잇따라 문을 열면서 한국에서 우리가 통한다는 거를 드디어 확신을 했기 때문에 매장을 더 열면서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을 하고 있는데 흔히 이걸 매기 효과라고 하죠. 매기를 푸니까 미꾸라지들이 열심히 뛰면서 또는 시장에 엄청난 광고 효과를 주면서 우리나라 문화가 바뀌면서 가구 시장이 계속 침체되고 있었는데 이케아가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요. 예전에는 이케아 공포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케아 효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조건 막는 게 능사가 아니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그런데 그래서 얘들의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가구 업체들의 주가가 믿거나 말거나 2013년 여기서 요 꼭대기까지 거의 10배가 뛰어요. 와씨 대단하다. 이렇게 현대 리바트 여기서도 한 6배 7배 뛰었죠. 자, 근데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에 15년에 잘랐어요. 뒤를. 최근에 그래프는 잘랐습니다. 왜 잘랐겠니?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가구 제조업이라는 거에는 굉장한 특색이 있어요. 무슨 특색이 있냐면은 거꾸로 갑니다. 뭐가 거꾸로 가냐? 1994년 2016년까지의 변화인데 예전에는 50인 이상 대기업이죠. 큰 기업들의 비중이 이렇게 높았어요. 여기는 대기업이고 여기는 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높았다가 점점 가구 만드는 회사들이 큰 게 없어지고 소형이 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구 같은 경우는 동일한 걸로 대량으로 찍어내서는 경쟁이 잘 안 됐어. 소품종 다세상을 많이 만들어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게 경쟁이 잘 안 되고 굉장히 개성 있고 특색 있는 걸 원했기 때문에 5인 미만 소형 사업자들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대형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잘 안 통해서 굉장히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장인들이 아직도 손으로 만들거나 아직도 5인 미만의 어떤 사업자가 굉장히 많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계속 가고 있었다. 이게 근데 현재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역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냐? 이케아가 한국에 상륙했어요. 자, 이케아의 가구의 특징이 뭐예요? 뭐니 해도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글로벌한 제품이니까 성능이 좋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아까 봤지만은 굉장히 소규모 업체들이 많고 대형 업체들도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가격 경쟁력이 좋은 게 들어오니까 어디가 날아가요? 여기가 날아가요. 우리나라는 극단적 양극화가 아까도 보셨지만은 가구업계에서 많이 특히 소형적으로 많이 가고 있었는데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아래가 날아갑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가구 시장에서 70%가량을 차지하는 B브랜드 가구업체들의 경영사정이 당연히 악화되고 있어요. 소규모 가구업체들, 소규모 가구마트들이 전부 다 날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케아가 생각보다 비싸고 이케아가 질이 생각보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케아면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훌륭한 걸로 글로벌에 석권한 나라거든요. 뭐 한국 이케아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런 말 했습니다. 한샘이. 이케아가 두렵냐고요? 매출이 오히려 늘었 2015년입니다. 이케아가 들어오니까 국내 가구업계리 한샘이 처음에 무서웠는데 잘 보니까 시장이 커지면서 시장이 양극화되고 저가 쪽에서는 이케아가 꽉 잡고 있지만 고가 시장도 꽤 커지니까 매출액이 늘어서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오히려 는다고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2018년에 무슨 일이 터졌어요? 뭘 무슨 일이 터져? 우리나라 대형 가구업체들의 가장 문제점이었던 부동산의 거래량에 그 우리나라 가구업체들은 수익이 거의 연동이 돼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 절벽이 와요.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쭉 요즘도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 거래 절벽이 됩니다. 절벽이 되면서 그때까지는 고가 제품 위주로 이런 아파트 빌트인 같은 걸 하면서 인테리어 붐을 타서 많이 좋았는데 거래 절벽이 되니까 이게 한 방에 떨어지는데 얼마나 크게 떨어졌냐면 한샘의 최근 주가거든요. 여기서 여기가 거의 8배, 10배 올랐죠. 그랬다가 와, 이게 진짜 믿기지 않는 그래프로 볼 수 있는데 결국 돌아오셨습니다. 올랐다 이렇게 떠요. 저는 뒤에 제가 생각하는 이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떠요. 한샘만 그랬냐? 요 2위 업체가 리바트죠. NX, 리바트 뭐 이런 업체들이 2위, 3위인데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똑같죠. 물론 한샘에 이런저런 문제도 많았지만 현대 리바트도 똑같으니까. 기업 내부적인 어떤 자본보다는 전체 시장이 이렇게 됐어요. 이걸 못 살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장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걸 전혀 못 살리고 이렇게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케아는 어떻게 됐냐? 이케아는 성장률이 좀 떨어졌지만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가구업계 빅3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거래 절벽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완전히 불황 속으로 빠졌는데 이케아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레포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유한타증권 레포트인데 한샘은 아직도 단기적 실적 부진은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은 리모델링 뭐 이런 거에 가속화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히 주택 매매 거래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 부진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제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케아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뜬 이유가 뭐예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뭐 디자인이 좋았다, DIY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게 있다, 정제된 쇼룸이다, 뭐 직원 복지가 있다, 이윤 극대화 지속 가능에 집중했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케아가 통했던 궁극적인 원인은 이거잖아요. 이케아는 저질품과 고급품으로 양분이 돼 있었는데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을 싸게 사고 싶다라는 기대를 실현시켰어요. 너무 당연한 소리지 않냐? 이게 정말 당연하지만 이게 거의 무적의 치트키입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사고 싶다라는 기대를 실현시킨다. 모든 기업이 이걸 원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고급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아예 저가 쪽으로 가는 것도 있죠. 제가 지난번에 일본을 예를 많이 들었는데 일본에 불황에 빠지면 처음이 싸다. 무조건 깎죠. 할인 전쟁을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자신만을 위한 프리미엄 상품들.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나를 위한 어떤 스타벅스 같은 그런 나를 위한 상품들이 인기를 끌다가 3번으로 가면은 결국에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게 일본의 예를 보면 이거잖아요. 가성비 좋은 상품. 가격은 낮지만 질도 좋은. 야, 그딴 상품이 어디서 있어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는 요 모토로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 불황에서 승자가 됐어요. 누구나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거를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 한국인이 코스트코와 이케아에 열광하는 이유 뭘까요?
가격은 낮추는데 퀄리티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가구 시장을 생각해보세요. 얘네가 들어오지도 않을 때 가격이 그렇게 아예 낮던가, 정말 낮아서 몇 분 안 만드는 그런 소규모 공방에서 뚝딱딱 해서 만들어놓은 가구던가, 제대로 된 브랜드를 살려면 굉장히 비쌌어요.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저질품이던 고급품이던 시장이 나뉘어 있었는데, 코스트코나 이케아 같은 업체들은 들어와서 가격은 한 이쯤에서 낮게 설정을 하고 질을 비슷하게 맞춥니다. 이게 불황의 경쟁에서는 불황 시대뿐만 아니라 거의 무적의 치트키에 가까운데, 우리나라가 코스트코와 이케아를 왜 열광을 하겠어요? 뭐 비법은 현지화라고 얘기했지만 뻔하죠. 옛날에는 정말 저가품 고가품 나와서 양쪽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안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면은 코스트코 매장 아저씨가 가장 매출이 높은 코스트코 지점이 어디냐는 질문에 한국에 있다. 엄청나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라고 웃음을 지었답니다. 짐 세네갈 형이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이 한국을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참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의 뭐 잃어버린 20년 그런 걸 넘어서 이미 불황이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은 이마트 같은 데는 전부 다 뭐하고 있어요? 마트들 할인에 미쳐있어요. 디플레이션 공포다 그러는데 무조건 초저가 경쟁, 퀄리티로는 어떻게 경쟁하기 힘든 제품들 있잖아요. 우리 생활 필수품 같은 거, 뭐 참기름 뭐 이런 거는 다 비슷하니까 무조건 가격을 낮추는 걸로 초저가 경쟁, 일본에서도 나온 거죠. 초저가 경쟁으로 당연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위한 프리미엄 상품들, 스타벅스 같은 거 대표적으로 불패로 가요. 결국에는 가성비 있는 상품, 가격은 낮추고 품질이 좋은 상품이 이 시장의 최종 승자가 되는 게 일본의 모습이었는데, 그 얘기를 잠깐 더 드리면, 일본의 가구 시장의 1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가구시장 1위는 니토리라는 데예요. 우리나라의 한샘이죠. 한샘 위치에 있는데 니토리는 똑같아요.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니토리는 반대로 반등을 했어요. 거의 고점 부근에서 별로 조정 안 받고 여기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이케아는 일본에 들어갔을 때는 고전했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실 뭐 명품이나 어떤 유럽 제품, 뭐 감성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동경심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이 나라도 뭐 그런 거 좋아하잖아. 뭐 노르웨이의 숲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무슨 스웨덴 모시기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나라인데, 일본에서는 고전을 했어요. 왜 고전을 했을까? 이케아가 고전을 한 이유는 아까 전에 보여줬던 니토리라는 데하고 정면으로 충돌했다가 완전히 밀렸습니다. 니토리 홀딩스라는 데 보면은 이 업체에 왜 밀렸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30년 연속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성장 뭐 다 좋은데 똑같아요. 저가격 고품질 전략을 수행했다. 이게 가능하냐? 아니 누구나 다 저가격 고품질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잘 생각해보면은 어디나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일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일본의 부자의 2위가 누굽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불매운동하는 유니클로 같은 거잖아요. 유니클로 같은 데가 왜 떴어요? 저렇게 불황이 되면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가장 싼 거하고 가장 명품 같은 거 비싼 걸로 갈리는데, 요 중간에서 저가격이지만 품질이 좋은 상품들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이 성공을 하잖아요. 니토리 홀딩스도 대표적으로 저가격 고품질을 따라갔어요. 저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수직 계열화를 하고 물류 자동화를 하고 규모의 경제를 하고 영업이익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데, 이 회사의 일화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니토리가 뭐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사상 자체가, 이 사장 아저씨가 막 이것저것 만들다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니토리 성공의 첫 번째 요소가 내 힘으로 사람들 월급을 3배 올려주긴 어렵지만 가구 가격은 3분의 1로 낮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유롭게 꾸밀 수 있다면은 뭔가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답이, 일본 중산층이 몰락하여 가면 돈이 좀 부족했지만 지갑은 얇아졌지만 눈까지 넓어지진 않았어요. 합리적인 소비라는 게 눈이 내려간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격 고품질 어떤 전략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죠. 이걸 하기 위해서 물론 니토리는 뭐 물류 흐름을 어떻게 만들고 해외를 어떻게 협력하고 이런저런 뭐 SPA 모델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이건 전략이니까. 자,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 우리나라 대표 가구들이죠. 2014년입니다. 이케아가 막 들어왔어요. 맞대결했습니다. 품질 경쟁으로 결판이 난다. 한샘이 한샘 플래그샵 목동점을 오픈하며 내세운 카드는 뭐다? 프리미엄 전략. 이케아와 차별화되는 고급화 전략으로 이케아와 경쟁하겠다. 값싸고 실용적인 제품으로 대표되는 이케아지만 한샘은 프리미엄 전략으로 타겟층이 전혀 다르고 고급화로 승부를 내겠다는 거죠. 근데 고급으로 가면은 정말 프리미엄급으로 뭐 가는 명품 정도가 아니면은 이 시장을 많이 타죠. 당연히 이쪽은 시장 경기에 따라서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케아나 그런 어떤 니토리 같은 글로벌로 성공한 유니클로도 그렇고 이런 시장에서 정말 무적의 치트키가 한 10번도 더 얘기한 저가격 고품질 쪽이었는데,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이쪽이 비었죠.
정말 안타깝게 이쪽이 비어버립니다. 비니까 이케아가 들어와서 꽤 성공을 거둬요. 일본에는 니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다가 튕겨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을 하죠. 문을 연다 그랬잖아. 프리미엄 전략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격을 내릴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 당연히 이케아보다 뭐 비싸겠죠. 제가 뭐 둘을 사보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비싸겠지. 뭐 이케아의 전략이 그게 맞나요? 뭐 싶으면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이케아는 뭐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하고 뭐 쭉 나오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뭐 디자인 쭉 나오는데 결국에는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라는 정말 단순한 명제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샘은 보면 한샘 부석을 잠깐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얘네들이 뛰어드는 다음에 B2B는 기업 간이고 B2C는 소비자한테 파는 거거든요. 기업 간의 매출도 약간 오르긴 하는데 대부분 상승이 뭐에서 왔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B2C잖아요. 아파트에 넣고 뭐 이런 거 B2B로 많이 크긴 했는데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B2C 시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럼 B2C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정말 명품 정말 프리미엄으로 어필도 할 수 있겠지만 참 안타까운 거는 거기가 ቢ었다는 거죠. B2B도 아니고 B2C에 연관된 기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샘 주가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구업체들 대형사 3사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야, 수도권 주택거래량이 어떻게 될까? 바닥이니까 오르지 않을까? 뭐 지방 주택 거래량이 지금 바텀 아니냐 여기. 그러니까 이게 오르니까 저기 가구업체들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해요. 여기에 이렇게 제대 매출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봤지만은 이케아도 그렇고 뭐 니토리도 그렇고 매출액이 굉장히 꾸준합니다. 그런 시장을 창출해낸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똑똑하신 가구업체들도 베팅을 합니다. 어디에 베팅을 했을까? 뭘 어디에 베팅해? 역시 우리나라는 베팅을 하면 중국에 베팅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 2017년에 좀 어려운데 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 자 대충 가구 시장만 해도 뭐 수십 조에서 수백 조가 예상이 되죠. 자, 우리나라 인구의 몇십 배인 한샘의 미래다 해서 들어간 게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중국을 전략을 취한 게 중국. 세계 최강의 기업이 되겠다.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뭐 어떤 비싼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가구에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계 최강이 되겠다 해서 850억을 투자해서 중국으로 뛰어들었어요. 큰 베팅을 했죠. 물론 중국 사업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안 좋아요.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가 이제 해외 법인 영업이익이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물론 이게 나중에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잘 돼서 이게 쭉쭉쭉쭉 커서 한샘도 가격이 좋아지고 우리나라 가구업체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 제 생각에는 꼭 굳이 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위치들이 대부분 저렇게 이 포지션을 차지하는 업체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우리가 돈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너무 저질 제품을 쓰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하니까 너무 비싸고. 물론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뭐 필수적인 요건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포지션을 거기로 삼아가는 기업들이 좀 없는 게 아니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형, 중국은 어떤 기업이 1위입니까? 중국 가구 시장의 1위 기업은 어떤 전략을 쓰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 가구 시장의 1위 업체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싱 메이카이롱입니다. 잠깐만. 중국 가구의 1위 업체인데 가구를 만들지 않아? 가구를 만들지 않은 가구 기업. 진짜 무적의 치트키를 쓰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무슨 무적의 치트키냐? 수익이 어디라고? 부동산과 유통.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엄청난 돈을 지어서 쇼핑몰이건 뭐건 크게 만들어서 많은 가구점들을 입점시켜.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땅값이 올라. 땅값이 올라서 지금 뭐 자산 800억 중 705억 위안이 부동산 수익이야. 한마디로 땅값이 올라서 뭐 가구가 팔리건 말건 나는 부자예요. 이게 여러분 뭐 이런 멍청한 바보 같은 일이 다 있어야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1980년대에서 2010년도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패 전략이 이거였어. 똑똑하죠. 진짜 똑똑한 기업입니다. 1990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회사가 조금 적자가 나고 물건이 잘 안 팔리네. 아씨 뭐 영업이익이 막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 조금 그래도 한 10년 지나 보면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그래서 갑자기 사장님이 떼부자가 됩니다. 이게 불패 전략이. 아니 10년간 회사가 잘 될 것 같네 안 될 것 이러다가 10년 지나면 사장님이 부자가 됐어. 이 무적의 전략을 쓰는 게 홍싱 메이카이롱인데 이걸로 지금 중국 가구 랭킹 1위입니다. 가구를 안 만들어요. 가구를 안 만들어요. 브랜드를 들어오라 그래. 들어오라고. 야, 이분 사장님인데 가구를 만들까 직접 팔까 아니면은 유통을 할까 선택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유통이 낫더라 해서 유통을 선택했는데 유통이 꼴 부동산이죠. 유통과 부동산을 선택해서 지금 됐습니다. 중국 가구의 넘버원이 되졌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이거는 보여드리면은 혼날 것 같지만은 그러면은 아까 그 무적의 전략, 부동산 전략이 계속하면 어떠겠냐. 요즘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40년 만에 이 전략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지방의 가격들이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유통 부동산을 포기하고 이 부동산들을 유동화시켜서 요즘에 리츠로 만들고 있죠. 리츠로 만들어서 부동산과 현금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주식으로 바꾸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있는 전략을 취해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도 프리미엄도 좋고 고급화, 명품화 다 좋지만은 그 중간 지역을 저가격 고품질로 승부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졌으면은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기복도 크지 않고 너무 일방향으로 좀 흐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